자, 여러분 3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파트 수익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익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면 수익이라는 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그쵸? 근데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자, 왜 자본거래를 왜 제외해야 될까요? 우리 자본거래란 건 회사와 누구와의 거래였었죠? 그렇죠.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죠. 회사랑 주주랑 거래했다. 그러면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발행했던 주식을 재취득해서 주주한테 돈을 발행했다? 그럼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 원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을 그러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인식이라는 거는 수익을 언제 기록할 거냐, 수익을 언제 기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파는 기업인데, 자, 오늘 주문을 받았고 내일 물건을 보내줬고 그 다음날 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6월 10일 날 주문을 받았고 6월 11일 날 물건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대금을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대체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현금주의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현금주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발생주의는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회계는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생각해 보면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하고 그 재료를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완성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같은 이런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 대금 회수를 위해서 채권을 관리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흐름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일 텐데 이 과정에서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사실은. 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제품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데, 그럼 대체 어느 시점이 수익이 발생된 시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수익은 창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발생주의로 하되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실현주의예요, 여러분. 실현주의. 그럼 실현주의란 건 뭐냐면 실현이라는 건 뭐죠? 자, 내가 내가 어, 이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수익이 실현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실현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수익의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실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실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진행 기준, 또 완성 기준, 인도 기준, 회수 기준이라는 네 가지 시점이 존재합니다. 진행 기준은 여러분 건설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주문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진행되는 비율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에요. 완성 기준은 뭐냐면 그 제품을 완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 기준은 뭐냐면 그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회수 기준은 뭘까요? 그 대금을 회수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크게 보면 진행 기준, 완성 기준, 인도 기준, 회수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가격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실현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인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 회수 기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소매 기업은 판매한 시점에,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도소매업,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재화를 판매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다, 여러분? 그렇죠.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인식할 거냐? 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하세요. 자, 요거는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그 제품이나 상품이 고객한테 이전이 됐다. 그러면 판매가 완료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어야 된다. 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고객한테 판매한 그 물건을 내가 통제해서 다시 회수해 와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고객한테 이미 넘어갔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측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와 관련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게 수익이 실현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생각해서 서비스예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또는 뭐 건설업 이런 건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설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요. 건설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금 건설해 주기라고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건물 계약 금액이 100억짜리 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 공사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진행이 이미 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30%의 지금 건설 공사가 진행이 이미 됐어요. 그럼 우리가 총 100억 중에 30억은 받을 만한 지금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그죠? 또 이 진행 정도도 추정할 수 있으니까 100억 전체 계약 금액에서 30% 진행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30억만큼의 수익이 실현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률을 추정해서 그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이 5가지 요건이 있었고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100억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 내가 30% 진행했으면 100억 중에 30억 받을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0%라는 거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또 투입할 원가를 알아야지 또 진행률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우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진행 기준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당연히 자,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돼야 되는 조건은 없죠. 왜 그럴까요? 이건 서비스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위험과 보상이 이전돼야 되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지 객관식에서 간혹 출제가 됐을 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중에 뭐 틀린 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중에 맞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나 이런 용역의 제공 외에 이런 특이한 거래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 우리 재고자산 편에서 한번 봤었죠. 자, 위탁 판매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물건을 직접 팔기 힘드니까 내가 수탁자한테 의뢰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매를 의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서점에 판매를 의뢰하면 이 서점에서 요 책을 받아서 대신 판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즉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삼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시용 판매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에서 한번 봤었죠. 한번 사용해보고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수익 인식하죠? 그렇죠.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한 시점에 판매가 된 거죠. 그때 판매자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매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또 재고하고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재고자산 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광고 용역 제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하실 게 우리가 MBC나 SBS와 같은 방송국에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광고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그 경우에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된 시점에 그 방송국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광고가 전달되면 해야 될 어, 걸 다 해준 거잖아요. 방송국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방송국 말고 그 광고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광고 제작 회사의 경우에는 언제겠어요? 광고를 제작해서 돈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진행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갤럭시 핸드폰에 뭐 광고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가 광고 제작 회사예요. 그러면 그 광고 전체에 대한 진행률을 안다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죠. 이것도 용역이니까. 그렇죠? 광고 제작 용역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송국처럼 이렇게 광고 매체 이런 회사에서는 대중에게 전달이 되면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니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자,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수익 인식인데 이건 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기업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만약에 발행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 기업에서 고객한테 상품권 10만 원을 발행하고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판 건가요? 아니죠. 물건을 팔기 전에 돈만 미리 받은 거죠. 그럼 이거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언제 인식할까요? 고객이 상품권을 상품으로 교환해 갔을 때, 그러니까 고객이 상품권을 반납하고 상품으로 가져갔을 때, 그때 상품이 팔린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상품권 10만 원을 기업에서 회수하고 상품을 고객한테 인도했다면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이 되고 차변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금 부채가 상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됐을 때, 실제로 물건이 인도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고요. 그럼 수익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긴 있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수익은 활동별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죠. 그죠?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으로서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매출, 제조기업에는 제품 매출, 뭐 법률회사라든지 또는 뭐 서비스 제공해주는 회사, 이런 용역기업의 경우에는 용역수익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렇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 쉽게 말하면 우리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영업 외수익은 뭐겠어요, 여러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죠. 예를 들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거래처에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다든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았다든지, 이거는 물건 파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쩌다가 한번 차량을 처분해서 차량 처분 이익이 생겼다. 뭐 기계 처분 이익이 생겼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거는 상품 판매, 제품 판매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업활동 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익의 개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구분하는 거고요. 개정 과목에는 대표적으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죠. 매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또는 뭐 용역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매출은 순 매출액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순 매출액이라는 거는 자,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물건에 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애누리를 해줄 수도 있죠. 또는 약속된 기간 내에 일찍 돈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매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등이 있다면 그걸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겁니다. 자,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구매자 입장은 요거는 우리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재고자산편에서 공부했었어요. 또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1월 10일 날 제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자, 그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판매된 제품 중에 만 원의 불량품이 발생해서 반품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었더라면 반품으로 다시 회수한 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돈을 돌려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내가 받을 돈에서 까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줄어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관리 목적상 여기다가 제품 매출이다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제품 매출 수익을 이렇게 바로 취소하지 않고 관리 목적상 이럴 때는 매출 할인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제품 매출에서 차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줄이는 겁니다. 그죠? 수익이 취소된 거니까. 이걸 수익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러면 9만 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3천 원을 또 할인해 줬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9만 원에서 3천 원 할인해 줬으면은 8만 7천 원만 받은 거고 외상 매출금 9만 원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3천 원만큼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줄어든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명칭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매출 할인이라는 이렇게 수익을 제품 매출의 차감적인 계정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수익이 소멸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는 얼마의 매출이 있는 거죠? 총 매출은 10만 원이었고요. 자, 이 중에 반품한 거 만 원, 매출 할인 및 내누리, 매출 할인해 준 거 3천 원. 우리가 진짜 매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8만 7천 원이 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8만 7천 원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매출액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계 처리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출액 받고 영업수익 받고 영업외수익 계정 과목들 볼까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계정 과목들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자 수익 대표적으로. 거래처에 돈을 대여해 주거나 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현금 배당 받았을 때,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만약에 이익을 분배받았다,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확정된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객관식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공정가치 상승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산 주식인데 12,000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다. 그럼 기말에 2,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잖아요. 자, 얘는 아직 미실현된 손익이지만 단기간의 처분을 통해서 실현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의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뭐예요? 이건 평가한 게 아니라 처분한 거니까 이건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구입한 주식을 12,000원에 갖다가 팔았다. 그럼 2,000원만큼 수익이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수익이죠. 그래서 이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형자산 편에서 공부했었죠. 기기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더 컸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부에 100원짜리 기계를 110원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10원만큼은 처분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처분한 거니까 당연히 실현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한다. 자, 무형자산 처분 이익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이런 무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이렇게 10원만큼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길 수 있죠. 자, 투자자산 처분 이익도 마찬가지죠. 투자부동산이나 또는 뭐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봤을 때 처분 금액이 110원인데 투자자산의 장부 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10원만큼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수익을 인식하게 되겠죠. 영업의 수익으로. 자, 그 다음 요겁니다. 외환산이익, 외환차익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화채권 채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또는 외화를 차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11월 10일 날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럼 우리가 달러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기록하는 거니까 거래 당시에 환율이 있을 거예요. 환율.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달러를 수출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어치 판 거죠. 그렇게 해서 요 환율을 거래 발생의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율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환율이 계속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 변할 때마다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우리가 손익을 변할 때마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결산할 때, 기말에 한번 결산할 때 환율 차이로 인한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얼마로 올랐어요, 여러분? 1,200원.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 업체한테 수출을 했는데 1,000달러 받을 게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당연히. 얼마가 이익입니까? 200원만큼 올랐으니까 1,000달러면 20만 원만큼 이익이 났죠. 그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여기 외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상품 파는 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외환 차익 있네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외화 환산이익은 기말의 환율 차이로 인해서 변동손익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건 미실현된 겁니다. 아직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쵸?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언제 실현되죠? 환전했을 때. 그죠? 아니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받았을 때. 자,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회수나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실현이 되는 거죠. 이때도 환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달러를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근데 전년도에 말의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1월 10일 날 보통 예금으로 뭘 했다?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대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받았을 때 환율이 1300원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30만 원이 들어왔겠죠? 외상 매출금은 120만 원으로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거는 기말에 미실현된 손익 개념이 아니라 실현 손익이죠. 이 돈으로 지금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화환산 이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외환 차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요 용어도 헷갈리니까 주의해야 돼요. 기말에 우리가 환율 차이로 인한 거는 외환산 이익. 거래가 대금이 회수가 되거나 또는 외화부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돼서 거래가 종결됐을 때는 외환 차익, 또 반대의 경우에는 뭐 외환 차손 이렇게 되겠죠.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 차손은 영업의 비용 쪽에서 또 설명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영업에 수익하고 있으니까 외환산 이익, 외환 차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은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이에요. 용역 수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수익은 영업활동 이외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부수적인 활동.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용역 제공 기업에서 매출 활동과 관련해서 용역 대가를 받았다. 그거는 용역 수익 매출액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어떤 수수료 대가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산 수중이익은 언제 들어봤었죠? 그렇죠. 유형자산 편에서 봤었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주주나 뭐 제3자한테 이런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그때는 공정가치만큼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채무면제 이익,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또 자주 또 등장하는 편입니다. 자, 이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건 내가 갚아야 될 이 차입금과 같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예요. 뭐 실무적으로 이거는 뭐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나 주로 발생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간 여러분 요 채무 면제이익 보시면 예를 들어서 5월 10일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차입을 했대요. 그렇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에 자 6개월 후에 갚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처리했어요. 자, 근데 12월 10일 날 요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면제받았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자, 1000만 원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하죠. 갚았으니까. 근데 얼마만? 6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400만 원은 면제받은 거예요, 회사가.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합의를 통해서 면제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비익은 뭐 영업활동 이외에 생기는 활동에서 적은 금액의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출문제 사례를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